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간 회동 형식을 놓고 한국당과의 이견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황교안 대표를 뺀 사당 대표와의 회동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 한국당의 참여를 연일 촉구하고 나섰지만 한국당은 1대1 회동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이 있습니다. 중립지대 의원들의 표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 관련 내용 포함한 주요 정치 현안들 최민희 전 국회의원, 이상희 세명대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만남 좀 성사됐으면 좋겠는데 이 형식을 두고 갈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경전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글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는 계속 1대1 먼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청와대도 뭐 역제안을 했습니다만 쉽사리 뭐 이렇게 서로 양보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러니까 청와대 역제안이 5당 대표 회동을 먼저 하고 제안을 했으니 그리고 다른 당들이 다 동의를 했잖아요. 그랬으니 먼저 만나고 그 후에 황교안 대표를 만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제안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뭐 이게 좀 국민적 입장에서 보면 우선 황교안 대표가 1대1 회동을 하고 나 먼저 만나자 이거 좀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이런 방식이 있을 거예요. 황교안 대표하고 1대1 회담을 먼저 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5당 대표 회담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될 경우는 나머지 당들의 대표와 나머지 당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황교안 대표는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나만 만나야지 다른 사람들이 뭐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잖아요. 다른 당들을.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역시 황교안 대표는 대권에 관한 강렬한 열망. 예, 그로 인하여 대통령과 1대1로 맞짱 뜨는 모습을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 하나. 두 번째는 내년 총선을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대 자유한국당. 그래서 거대 양당 구도로 몰고 가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제 보통 저의 이런 평가는 정치를 오래 한 사람들이 보는 평가이거든요. 그런데 황교안 대표는 정치한 기간이 좀 속어로 하면 짬밥이 길지 않으신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했을까는 이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확실한 건 존재감 장렬 그 원하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이수님. 황교안 대표가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글쎄 뭐 그런 걸 혼자서 전략을 짜겠습니까만 뭐 이렇습니다. 점포 수리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본격적인 영업하겠다. 시장의 재편을 다시 하자. 이런 어떤 전략적 차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그동안 이제 사실 지지부진하던 보수 야당, 이 한국당이 어느 정도 정체성에서 좀 벗어나서 지지율 정체에서 벗어나서 좀 상승 국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여기에 어느 정도 지지세의 결속이 상당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격적인 어떤 영업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에서 당에 대한 존재 가치를 대중 속에 각인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주장이 좀 강하게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겁니다. 11석과 110석이 같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정치가 생물이기 때문에 환경에 따라 다 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산적한 여러 가지 현안 자체를 110석을 가지고 있는 제1야당의 의견 자체가 그만큼 비중이 있으니까 여기에 비중을 달아라, 비중을 두라 이런 어떤 메시지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형식의 구애를 받을 수밖에 없죠. 형식 내용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으로의 건재함 그리고 존재 가치 이 부분을 확실하게 보수 진영이라든가 또는 국민들에게 각인시켜야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사실 이렇게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접어들면서 갈등이 심화됐고 그 갈등 중에 한 군데가 바른미래당 내홍에 굉장히 큰 불씨를 던졌었고 그래서 오늘 또 원내대표 경선까지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10시부터 경선 시작됐고 뭐 잠시 후면 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누가 되든 어쨌든 변화는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이제 당선된 새로운 원내대표 어떤 변화가 가장 크게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딘가와 통합하거나 그러니까 깨져서 통합하거나 아니면 제3지대를 고수하거나. 근데 이 제3지대를 고수한다고 할 때 선거구제 개편이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50% 연동형으로라도 된다면 바른미래당의 일정 정도의 의석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고난의 길을 갈 건지
아니면 분열해서 각자 도생을 할 건지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도 당장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승민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통합은 없다고 선언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나머지 의원들도 하다못해 호남으로 돌아가고 싶은 의원들도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조건 아닙니까 지금은. 그래서 한동안은 손학규 대표를 어떻게 퇴진시키느냐를 두고 지리한 논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말이 아니라 정치인의 발을 봐야 되고 예, 정치인이 약속한 공약보다는 정치인이 누굴 만나냐를 봐야 하고,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이 제3지대에서 굳건히 둥지를 틀기에는 내공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정 그다음에 원내대표 대표 회동 관련해서 했습니다. 먼저 5당이 먼저 만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치인들의 말 관련해서도 자극적 말을 우리 국민들로부터 멀게 한다, 부작용을 낳게 한다 이런 지적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저기 총리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뭐 이낙연 총리 얼굴이 나왔으니까요. 총선 출마 얘기 지난번에 순방 돌아오면서 기자간담회 잠깐 언급을 했는데 당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도우겠다 이런 의도 같아요. 총선에 어떤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 답변 보면 되게 지혜로워요. 내가 총선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 뭐 생각 안 해봤다 이런 답변이 아니라 되게 애들러서 표현을 하시는데 그게 맞는 게 이낙연 총리님 정도의 정치적 스탠스가 되면 본인 생각대로 뭐를 하겠다라고 할 수 없는 위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지형이 지금은 뭐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요. 대충 각 당들이 우리 이렇게 갈 거야라고 뭔가를 보여주는 기미 정도를 보여주는 거고, 내년 1월쯤 되면 과연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어느 정도 될지, 여야 간의 지지율은 어떻게 바뀌었을지, 특히 선거를 결정하는 중도층은 누구 어느 쪽을 더 지지할지 아마도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나와야 그때 거치가 결정될 분이거든요. 그리고 4월 총선이면 아마 2월 초까지 공직에서 나가면 되고, 뭐 이낙연 총리님이 일찍 지역에 가서 얼굴 알리고 이런 정치 할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상황이 결정할 것 같습니다. 1월 정도에. 근데 저는 이제 늘 언론계도 조금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좀 돌직구 질문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총선 출마하실 겁니까? 대통령 되고 싶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기자는 당돌하게 해야 하고. 다음 순서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답변은 이제 이낙연 총리님 몫인데 협치라든지 통합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데올로기화 됐기 때문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적폐청산에 대해서도 질문을 정확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합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적폐청산 수사를 전부 중단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묻던지. 근데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뭐 무슨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평가까지 하셨는데 이 교수님.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장 대중들에게 각인이 된 정치인이라 그러면은 뭐 이낙연 총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뭐 실질적인 혜택을 참 많이 받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권 1, 2위에 거론될 만큼 뭐 아주 그 중량감이 이제 커졌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될 것 같아요. 물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낙연 총리의 총선 출마 가장 관심사인데, 힘이 있을 때 들어가느냐, 힘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느냐 이 판단 아니겠습니까? 왜냐 그러면은 총리로서 예를 들어서 당에 국회의원을 출마해서 당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쩌면 당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산적돼 있는 상황이고, 또 그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라든가 아니면 국정에 대한 지지도 이런 부분들이 현저하게 많이 변화가 있던 그런 시점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자칫하면은 모든 문제를 고스란히 이낙연 총리가 끌어안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권 가도에 상당히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본다 그러면 차라리 어떤 문제 힘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강화되고 야당의 힘이 세지고 내부에 상당히 문제가 드러났을 때, 이때쯤 돼서 이낙연 총리에 대한 등장이 되는 것이 오히려 대권 가도에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심리적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뭐 신중하다는 표현도 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낙연 총리는 앞으로 남은 한 단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하시겠다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아주 실리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제 다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경선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투표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면 정말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일단 중립지대 4인의 표심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오신환 의원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니까요. 예. 레이디표의 표심이 어디 있냐 하니까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분이 알아서 하시기라 그러는데 그 소위 말하는 레이디표 아니겠습니까? 김수민, 권은희 의원인데 지금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실질적으로 뭐 사보임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또 예. 거기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에게 정면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오신환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뭐 그거야 이제 표를 꽤나 봐야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물론 앵커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상당히 이제 박빙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총선 준비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당내 봉합도 해야 되는 것인데 당내 봉합에 대한 문제가 손학규 대표 체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부분은 정말 11대 12, 뭐 한 표, 한두 표 정도 이런 것인데 레이디포에 대한 승량은 저는 오신환 의원 쪽으로 약간 기울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가 당선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11시 15분 전후로 아마 당선가 원내대표가 발표가 될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인터뷰를 할 수 있을 시간이 있다면 제가 사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먼저 들어볼게요. 사보임 관련해 가지고 두 후보 모두 좀 되돌리고 싶은 게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패스트트랙 그 과정을 지난한 과정을 지켜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건 바른미래당 당내 문제죠. 뭐 그리고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사보임을 하냐 마냐도 바른미래당 내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태도를 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게 바른미래당의 지금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런 면은 있습니다. 김성식 의원도 자유한국당 쪽 출신 국회의원이세요. 오신환 의원도 그러세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오신환 의원은 즉각적으로 손학규 대표를 퇴진시키겠다고 지금 했어요. 그럼 파란을 일으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김성식 대표는 연착륙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여성 의원들 네 분이 그런 파란을 원할까? 왜냐하면 권은희 의원 같은 경우는 막판에 패스트트랙을 찬성하면서 자신의 안을 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꼭 그럴 것 같지 않다. 어차피 예측해봐야 15분 후면 우리 들통날 예측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워낙 김성식 의원 개인이 그 내용이나 경쟁력이나 이런 면에서 좋은 정치인입니다. 두 분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오신환 의원이 승리할 것이다, 김성식 후보가 승리할 것이다라고 좀 네. 다른 근데- 의견을 내주셨는데 사실 누가 되더라도 말씀하신 대로라면 11대 12 혹은 뭐 12대 그렇죠. 11 이렇게 네. 정말 거의 한대- 박빙으로 반반의 표를 얻고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이렇게 융합이 어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반쪽짜리 원내대표가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른당이 지적하셨다시피 가장 중요한 게 이 당내의 이념적이라든가 가치라든가 철학이 다른 이 부분을 어떻게 봉합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이제 오신환 쪽이 아마 레이디포가 표가 갈 것이다라고 짐작했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우리 그 최민희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한국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으로 갈 것이냐, 민평당으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형식적으로는 다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강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강이라는 것이 과연 연착륙을 했을 때 자강이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예. 레이디포 그 자, 의원들에도 예, 있다는 잠깐만요. 거죠. 예. 자, 오신환 의원, 손학규 대표도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해 왔는데요. 이후에 어떻게 당을 운영해 갈지, 손학규 대표 체제와 함께 갈지 아니면 또 자기가 주장했던 것처럼 손학규 대표 체제의 퇴진을 요구를 하면서 다른 행보를 할지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데요. 잠시 후에면 당선 소감 발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분께 여쭤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교수께서 맞추신 것 같아요, 일단. 그렇죠? 예, 좀 결과가 좀 빨리 이른 시간에 나온 것 같아요. 예, 어떤 변화가 있을지 좀 간단하게 이어서 결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을 그대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이 고립문의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지지율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당내 갈등도 아주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신환 의원이라든가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다른 당과 연합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는 지금 형식적으로 외형적으로는 뭐 다 차단이 돼 있죠. 그래서 자강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다 그러면 위기의식을 느낀 그 의원들이
후보들이 과연 연착륙을 도모를 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자강을 가는 것이 맞겠다라고 아마 판단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예. 결국 이제 손학규 대표 체제를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네, 유이동 저는 아마 손학규 선관위원장님과 대표가 김성주 자진 사퇴하는 후보님도 쪽으로 함께 가닥을 잡지 나와주시기 않겠느냐 바랍니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 예. 그러면은 정치적 경력 자체가 굉장히 많고 또 정치 보는 그런 눈이 좀 시각이 다섯 다르게 분 모두 있으시기 손을 때문에 높이 들어서 인사해 손학규 주시기 대표가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금 힘찬 오신한 격려의 대표 박수를 체제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뭔가 대표로 계속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좀 무리라는 생각을 본인은 하실 것 같아요. 예, 어제 김관영 원내대표도 퇴임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3당 가치 지키고 당 화합 위에 노력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 지금 마지막으로 저렇게 축하를 하면서 환영의 꽃다발도 전달했고 했는데 표정 보시기에 좀 어떤 마음이실 것 같은가요? 우선 저건 안철수 대표의 마음이 지금 이 손학규 대표로부터 떠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가 저런 겁니다. 손학규 대표를 국회의원 모셔온 분이 안철수 전 대표의 당선 대표거든요. 인사 말씀. 예. 그런데 그러니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용도 폐기하겠다는 그런 것이고 뭐 당연하죠. 예, 새로 선출되신 오신환 교수님이 맞는 게 원내대표의 당선 인사 당연해요. 말씀. 시간이 많지 않은데요. 다른 얘기도 하나 하고 좀 마치도록 할까요? 황교안 대표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 5.18 39주년 아니겠습니까? 황교안 대표가 다시 광주를 갈 수 있을지 여러 이야기가 나옵니다. 황교안 대표는 정부 보훈청에서 초청을 받았다. 그래서 갈 의사를 표하고 있는데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도 이 5.18 망원 관련 징계 논의랄지 이런 것들이 이번 주 안에 해결되기 어려운 것으로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가야 되는지 간다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올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뭐 가고 안 가고는 뭐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이 결정할 일이고요. 그런데 어떤 당이든 광주에 가는 거잖아요. 그냥 뭐 유세하러 가는 게 아니고요. 5.18 추도식에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죠. 이거는 광주 시민들 약 올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죠. 최소한 빨리 의총을 열어서 윤리위에서 제명한 이종명 의원 정도는 제명하고 가야 광주 시민들 앞에 낯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너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같고 이 대목에 대해서 광주 시민들께서 워낙 성숙하시지만 가는 의도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정치에서 화면에 잡히려면 달걀 세례 정도 받아줘야 화면에서 잡히는 것이거든요. 이와 관련하여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한 부분,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장면은 연출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이거든요. 물론 광주 시민들은 안 그러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나 자유한국당의 의도 중에 하나는 방송에 나올 멋진 그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의 그 지적이나 충고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좀 성숙하게 황교안 대표가 가시더라도 예. 성숙하게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민생투쟁 대장정을 하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말과 또 행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뒷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부처님 오신 날 합장 거부 논란도 그랬고요. 또 이제 토요일 날 5.18 때 정말 가게 된다면 어떤 거기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렇게 알 수 없는 상황인데 황교안 대표의 행보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 우리 최민희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뭐 달걀이라든가 찬물이라든가 이런 효과는 사실 이제 구시대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 만약에 있다 하더라도 아마 지난 방문 때 이 약효가 다 떨어졌을 겁니다. 뭐 이런 일이 없겠죠. 유시민 이사장도 뭐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행동 지침까지 내렸잖아요. 뭐 절대 눈 마주치지 말 것, 말하지 말 것, 등을 돌릴 것 이런 건데 유시민 이사장도 참 겸손한 얘기를 참 하시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뭐 광주 호남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대한민국 중추인데 뭐 당연히 가야죠, 정치인이. 그렇다 해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결국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광주 호남과 등을 돌렸구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황교안 선택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정치인이고 뭐 예를 들어서 역사적 사건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난제가 있고 해결 과제가 있다 하더라도 정치인은 그렇게 과감히 가야 되는 것이죠. 다만 말씀하시다시피 내부의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아직 처리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나머지 방문하면서 부채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갔었냐 이게 예의가 아니다라는 건데 그 점은 사실 저도 동감을 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워딩은 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 예. 합장 거부 논란 잠깐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짧게 좀 부탁할게요. 그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일단 특정 본인의 종교적 종교에 신념? 네. 특정인 종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도자가 되겠고 공당의 대표라 그러면은 본인이 아니거든요. 개인은 없습니다. 전체가 있고 화합이 있고 통합이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게 뭐 어렵겠습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전 국회의원, 세명대 이상희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